니들은 여전히 나 데리고 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그러자 아들딸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물으세요? 돈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래? 제가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참고로 난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아파트는 팔았고 가진 돈은 전부 기부해버렸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할 만큼 기분이 좋은 줄 아냐? 내 전 재산 다 기부했다. 그래서 빈털터리인데 너희 둘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 거냐?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뭐가?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데 왜들 그리 놀라? 남한테 줘버릴 만큼 저희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나 몰라라 하세요? 나 몰라라 하다니 나는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어.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게 준 적 없다. 그래서 너희 둘 다 먹고 살 만큼 살잖냐? 남줄 바에는 그냥 저희 주셨으면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데요? 제가 아빠한테 못한 게 뭐예요? 이야기 속 주인공 할아버지는 올해 80세가 된 공영배 씨입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소리치고 있는 아들은 52세 공상현이고 딸은 47세 공미영입니다. 대화처럼 공 씨는 자신이 무덤에 들어가기 전까지 쓸 생활비, 병원비 정도만 남겨놓은 채로 나머지는 전부 기부해버렸습니다. 대단히 큰 부자라고 할 수는 없었지만 평생 성실히 모은 재산과 몇 년 전 아내가 남기고 간 목숨값을 합친다면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었겠죠. 나이 80 먹고 그 돈을 다 쓰고 죽을 재주는 없기에 당연히 자식들에게 물려줄 생각이었지만 그건 얼마 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공 씨는 이제 자식들에게 한 푼도 물려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부모의 돈 때문에 서로 아기처럼 싸우고 부모를 물어뜯는 자식들은 다 공 씨의 업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로서의 의무는 지난 50년 동안 충분히 다했다고 여겼습니다. 이제는 더 늙고 병들어도 아들, 딸을 찾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한적하고 아담한 집으로 이사도 갔고 이제 모든 걸 다 비우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이곳에서 맘 편히 살다가 명이 다하면 조용히 가고 싶었습니다. 모두 내려놓으니 이제야 공 씨의 삶의 평온이 찾아온 듯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도둑질하려고 틈만 노리는 강도 같은 자식들만 없으면 말이죠. 공 씨는 워낙 없이 자라 젊어서부터 갖은 고생을 하다 40대가 되어서 모든 운세가 트인 듯했습니다. 물론 운도 따라주었지만 그동안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치며 살아온 공 씨의 인생이 결실을 맺은 것이겠죠. 아내와 함께 차린 식당이 장사가 무척 잘 되는 바람에 꽤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체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을 벌었냐 하면 그것은 아니었지만 공 씨의 자식들은 하고 싶은 것 하며 클 수 있었죠. 그리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낼 때는 똑같이 집 한 채씩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공 씨와 아내가 생각했던 자식들 뒷바라지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된 것이 죄인지라 그 뒤로도 자식들이 손 벌리면 도와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자식들의 생각은 또 달랐던 듯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재산이 얼마나 있으세요? 뭐? 갑자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남들 보면 다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니까. 궁금해서 그렇죠. 뜬금없이 묻는 아들의 공 씨는 속 시원한 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네가 그걸 알아서 뭐하게?
자식인데 좀 알면 안 돼요? 그러게. 나도 궁금하네. 옆에 있던 딸까지 합세했습니다. 갑자기 밥을 먹자며 찾아온 아들 상현과 딸 미영. 상현과 미영에게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는 이유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공 씨의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암으로 세상을 뜨기 전 아내는 공 씨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든 가게를 처분한 돈이든 어떤 재산도 당신이 죽기 전까진 자식들에게 미리 물려주지 말아라. 유언과도 같은 말에 공 씨가 의아해했지만 아내는 부모가 공경받기 위해서는 인품보다도 돈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본 것이 아니냐며 웃었지만 그 말이 100번 옳았음을 공 씨는 뒤늦게 깨닫게 되었죠. 공 씨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때 아내의 말을 들은 것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보험금이 얼만지도 안 알려주고 우리가 뭐 그 돈 뺏어가나? 서운해요, 아빠. 딸이 퉁퉁거리며 말했지만 공 씨는 그저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너희 한 푼도 안 줬냐? 상현이 너 지난번에 사업한다고 돈 가져갔고 미영이 너는 박서방 회사 나온다고 돈 가져갔잖냐? 말 그대로였습니다. 공 씨가 아내 말을 듣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진 않았지만 매정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손길을 내밀기도 했으니 말이죠. 가게 정리한 돈도 꽤 될 것 같은데. 아내가 아프면서 식당을 정리했는데 아들은 그것조차 궁금한 듯했습니다. 뭐가 그렇게 궁금해? 나 죽으면 다 알게 될 건데. 정 궁금하면 빨리 가버리랴. 에이,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 가지고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오빠는 괜히 그런 걸 물어봐가지고. 너도 궁금하다고 했으면서 내 탓이냐?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편찮으시기라도 하면 내가 모실 건데 그 정도 알고 있어도 되는 거 아냐? 뭐? 왜 아빠를 오빠가 모셔? 의도가 불순하다. 의도. 효심이다, 효심. 효심 다 얼어 죽었네. 새언니가 잘도 아빠 모신다고 하겠다. 내가 모실 테니까 걱정 말어. 니들이 그렇게 효자인 줄 처음 알았네. 됐다. 나는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일어나지도 않을 일 가지고 싸울 필요 없다. 그리고 재산이 얼마가 됐든 나 죽으면 똑같이 나눠 가져라. 그날의 대화는 그렇게 일단락되었지만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돌 하나가 연못 전체를 흐리는 파문을 가져왔죠. 어느 날 공 씨는 아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지난번에 모신다고 했던 거 빈말 아니에요. 이참에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는 건 어떠세요? 아, 됐대도 그러네. 아직도 그 얘기냐? 멀쩡한 집 놔두고 왜 너희 집에 가? 1시간 거리인데 볼 일 있으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지. 불편해서 싫다. 불편하실 게 뭐 있어요? 저희 집이 아버지 집이나 마찬가지죠. 애 엄마도 좋다고 해요.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실 줄 알고요. 언젠간 합쳐야 할 말이 올 텐데 연습하는 셈치고 며칠만이라도 있다가 가세요. 그럼. 무슨 연습식이나 해? 미영이랑도 얘기를 해봤는데요. 서로 모시고 싶다고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 어디에 계실지 지금 며칠씩 살아보고 결정하시면 좋죠. 니네 집에도 미영이 집에도 안 간다니까 그러네. 아, 그럼 그냥 아들 보러 놀러 오신다고 생각하시던가요? 어머니 그렇게 가시고 얼마나 후회했는데요. 아버지한테 효도할 기회는 좀 주세요. 며칠만 와서 쉬다 가세요. 아내까지 들먹이며 하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거절의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들어와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며칠만 얼굴 보고 가라는 자식에게 어느 부모가 싫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 알았다. 근데 이놈이 소 심주를 삶아 먹었나? 왜 이렇게 고집이 세? 아버지 닮아서 그런가 보죠.
그렇게 다음 주부터 공 씨는 아들네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아들 집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지만 실상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들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손자는 대학생이라 집을 나가 학교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지만 며느리는 전업주부라 늘 집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이 출근하면 공 씨는 며느리와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도 불편하겠지만 시아버지라고 그런 시간이 편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럴 거면 뭐 하러 온 건지 모르겠네. 오늘은 또 뭐 하다 들어가야 하나? 오늘도 공 씨는 집 근처 공원을 서성거렸습니다. 처음엔 멋모르고 종일 집에 있다가 삼시세끼를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고는 아차 하는 생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젊은 사람도 아니고 80세 할아버지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할 일이라곤 그리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곤욕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주변에서 들었는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을 많이 낸대요. 그래? 세금을 내라면 내야지 뭐. 대수롭지 않아 하는 공 씨의 대답에 아들이 답답한 듯 말했습니다. 돈 아깝게 낼 세금 다 내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증여를 많이 한대요. 증여? 네. 미리 명의를 자식들한테 돌리는 거죠. 특히 부동산 같은 거요.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요. 그래서 말인데요. 아버지 이렇게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사시고 지금 살고 계신 그 아파트는 미리 제 명의로 해주시는 거 어때요? 갑자기 무슨 세금 이야기인가 했는데 결국 공 씨의 집을 자신에게 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너 지난번부터 자꾸 돈 타령이야. 요즘 힘드냐?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내 집 팔고 너희 집에서 살라고? 아서라. 안 그래도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려던 참이다. 네? 왜 벌써 가세요? 며칠 있지도 않으셨는데. 할 일도 없이 너희 집에서 내가 뭘 하냐? 며느리만 괴롭히지. 왜요? 애엄마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할 리가 있냐? 내가 심심해서 그렇지. 그럼 저 아파트는 내 참, 나 죽으면 가져가라니까. 며느리도 며느리지만 틈만 나면 증연이 상속인이 해대는 아들 때문에 더는 못 있겠다 싶었습니다. 스스로도 먹고 살 만큼 벌면서 왜 자꾸 돈 타령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공원을 돌아다니다 조금 일찍 아들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이쿠, 사돈 오셨어요. 아들네 들어가자 안사돈과 딱 마주친 공씨. 안녕하셨어요? 혼자 어딜 갔다 들어오세요? 아, 이 근처 좀 돌아다니느라. 공씨는 사돈과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사돈과 만난 것은 손에 꼽히게 적었습니다. 예고 없는 만남에 당황하는 것은 당연했죠. 아들도 출근하고 없었기 때문에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다시 나갈까 하는 마음에 엉거주춤 엉덩이를 때렸는데 사돈이 말했습니다. 과일 좀 깎아올게요. 공씨도 덩달아 일어나려 하자 사돈이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이, 앉아 계셔요. 자불안석이 된 공씨가 부엌에 간 사돈과 며느리를 힐끔거렸습니다. 시계를 보아도 아들이 퇴근할 시간은 한참이 남은 상태였습니다. 못난 딸 시집 보내고 그동안 인사도 제대로 못했네요. 아니, 아닙니다. 우리 며느리 아주 훌륭하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연신 인사하는 사돈 때문에 공씨는 더 불편한 기분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자고 간다는 안사돈의 말에
공 씨는 당장 짐을 싸는 것은 안사돈에게 실례일 수 있으니 내일이라도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이고, 피곤하다. 일찍 자러 가봐야겠다. 벌써 주무시게요? 그래. 쉬어라. 사돈도 쉬세요. 아, 네. 아들, 며느리, 안사돈과 함께 저녁을 먹은 공 씨는 이른 저녁에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공 씨 자신이 유별난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사돈도 모두 불편해서 하루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너무 이른 저녁 잠자리에 누워서 그런지 공 씨는 설핏 잠에 들었다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아직 자정이었습니다. 화장실이라도 갔다 오려고 문을 열었는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돈과 며느리가 대화 중인 듯 했는데 괜히 나가서 또 민망해질까봐 망설여졌습니다. 아이고, 참아야겠다. 다시 문을 닫으려 하는데 자신에 대해 얘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시아버지는 언제까지 계신대니? 몰라. 올해는 안 계신다는데. 시누이 집에도 가신다니까. 좀 더 있다가 가시겠지. 그래? 네가 불편하겠다. 그렇지 뭐. 근데 애 아빠가 모시고 살자고 그래서 어쩌면 그렇게 될지도 몰라. 뭐? 어떻게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아? 엄마, 시아버지 들으시겠어. 80 먹은 노인네가 듣긴 뭘 들어. 귀 어두워서 바로 옆에 있어도 못 듣는다 얘. 사돈이 하는 말에 속으로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암만 귀가 어두워도 지척에서 들리는 대화 소리도 못 듣는 귀머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나이 차이도 있고 사돈도 일찍 결혼해서 공 씨와 사돈의 나이 차이는 15살 정도가 났기에 자신을 노인네 취급하는 것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며느리의 말에 눈을 부릅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아무튼 우리 시아버지 알부자셔. 근데 남편이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좀만 참고 모시면 다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러길래. 그게 정말이야? 믿어도 돼? 시아버지 모신다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야? 네 시누이가 가만히 있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고 살아야 찍소리도 못하지. 그리고 걱정 마. 시아버지 일찍 나가셔서 별로 뵐 일도 없어. 지금은 건강해서 그렇지. 치매 오고 이곳저곳 병들 나이 아니니? 그럼 그 병수발을 네가 어떻게 들래?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다 전문가들이 있는데 내가 왜 해? 요양병원 뭐 그런 데 많잖아. 시아버지 돈으로 그런 데 모시면 되지. 그런 건 남편이 확실하게 약속했으니까 걱정 말어. 그러면 시아버지 계시는 동안 아주 신경 써서 모시고 받을 건 되도록이면 미리미리 받아. 애 아빠가 알아서 한대. 우리 부자 되면 엄마 호강시켜줄게. 공 씨는 자신이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얼떨떨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삼시세끼 차려주며 상냥하게 웃던 며느리가 뒤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다 아들이 약속한 것이라니. 그러면 모신다고 하고 재산 물려받고 병들면 요양병원에 넣겠다는 것인지. 멀쩡할 때만 모시면 그게 모시는 걸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자식들 집에서 살 생각도 없었지만 자식의 속마음을 알게 되니 상심이 무척 컸습니다. 충격이 커 다음날 사돈이 집에서 나가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왜 그렇게 가버리세요? 장모님 때문에 불편해서 그러세요? 안 불편한 게 뭔지 물어보는 편이 빠르겠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간밤에 내가 깨달음이 컸다. 나는 또 네가 네 엄마 생각나서 날 챙기는 줄 착각했지 뭐냐. 내 돈은 죽을 때까지 내 통장에서 나올 일 없으니 그런 줄이나 알아라. 괘씸해서 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계속 전화를 했지만
공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이번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전화 받았는데? 왜 그러세요? 오빠가 사고 쳤죠? 아니다. 일 없다. 괜히 딸에게도 대답이 퉁명스럽게 나갔습니다. 당연히 오빠가 잘못했겠죠. 우리 아빠 속상하셨겠네? 그럼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죠? 살갑게 말을 붙이는 딸에게 공 씨가 말했습니다. 난 그냥 집으로 가련다. 그리고 너희 둘 다 앞으로 나 모신다느니 그런 말 말아라. 각자 잘 살자.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하세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난 그냥 아빠 보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러자 공 씨도 화가 조금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 딸이 무슨 죄냐 싶었습니다. 그래도 딸이라 어릴 때부터 아들보다 더 예뻐했더니 아버지에게 살가웠습니다. 그래도 나온 김에 우리 집에서 며칠이라도 묵고 가세요. 박서방도 기다리고 애도 할아버지 온다고 좋아했단 말이에요. 오빠 때문에 나랑 한 약속도 안 지키게요? 마음 약해진 공 씨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딱 3일만 있다 가마. 아이고, 알겠어요. 지금 오빠네 계세요? 지금 모시러 갈게요. 그렇게 딸이 공 씨를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딸의 집은 아들네보다는 편했습니다. 고등학생인 손녀도 학교에 가고 딸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는 공 씨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할 일은 없었어도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아빠, 오늘 연주회 보러 같이 가요. 손녀딸이 피아노를 치는데 그 때문에 딸네 가족은 연주회를 자주 보러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심심하셨을 텐데 저녁엔 저희랑 같이 시간 보내요. 살뜰하게 자신을 챙기는 딸이 고마웠습니다. 아들 집에서 험한 꼴을 보니 딸이 천사처럼 보였죠. 공연장에 가보는 것은 처음이고 관심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딸과 사위, 손녀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죽기 전에 새로운 경험도 이것저것 해보면 좋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저희 일 끝나면 바로 만나서 갈 건데 아빠는 택시 타고 오세요. 제가 어디로 오실지 종이에 적어드릴게요. 택시기사한테 그리로 데려가 달라고만 하면 되냐? 네. 정문에서 내려서 들어오시면 돼요. 알았다. 연주회 시간이 가까워지자 공 씨가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택시에 공 씨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공연 시작 시간이 다 되어가자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그때 마침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 있을게요. 그럼. 알았다. 금방 가마. 그렇게 전화를 끊고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삼성 아트센터로 가주세요. 그러자 택시는 한참을 달렸습니다. 분명히 멀지 않은 곳에 있다고 했는데 30분은 좋게 걸린 듯 했습니다. 기사 양반, 우리 딸이 집에서 10분밖에 안 걸린댔는데 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삼성 아트센터 가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니, 출발한 지 20분도 넘었잖아요. 택시기사랑 실랑이를 하다가 답답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딸이 써줬는데 어디로 오라고? 쪽지를 택시기사에게 내밀자 짜증스러운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삼성아트센터가 아니라 성심아트센터잖아요. 그건 진작 지났죠? 공 씨의 실수였습니다. 기사를 타박했던 것을 사과했고 택시는 방향을 돌렸지만 이미 시간은 한참 지나가 있었습니다. 공연장에 도착하자 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빠,
일부 공연 끝났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아, 장소를 헷갈리는 바람에 내가 어디로 가면 되냐? 딸이 설명했지만 넓은 공연장 길을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빠, 쉬는 시간 끝날 것 같은데? 그러면 못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주변에 물어서 찾아오세요.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네가 나 좀 데리러 나오면 되잖냐? 금방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그 앞에 의자 있으니까 거기서 좀 앉아서 기다리세요. 1시간만 더 하면 끝나요. 뭐? 그럼 끝날 때까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라고?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고생해서 찾아왔더니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니. 정 그러시면 집에 먼저 가 계실래요? 그럼 내가 여기까지. 아빠, 이제 시작해요.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뚝 끊어진 전화. 손녀딸이 직접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연주하는 공연을 1시간 더 보는 것이 중요한지, 혼자 밖에서 1시간 동안 기다려야 하는 부모가 중요한지, 묻지 않아도 대답을 들은 기분이었습니다. 공 씨는 황당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에 딸에게 전화를 했지만 또 휴대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혼자 딸네 집에 찾아갈 자신도 없었던 공 씨는 결국 앉아서 공연이 끝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빠져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딸이 공 씨를 불렀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아니, 오는 길에 헤매서 그랬지. 그러면 전화를 하시지. 네가 자꾸 전화기를 꺼놨잖냐? 공연 때문에. 이미 공 씨는 기분이 상해 있었습니다. 딸은 외식을 하고 들어가자며 공 씨를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며 딸은 눈치 없이 공 씨에게 자꾸 말을 걸었습니다. 아빠, 공연 못 봐서 서운하셨구나. 다음에 보면 되죠. 모시고 갈게요. 됐다. 안 봐도 돼. 그러면 나중에 우리 딸 피아니스트 되면 그때 보러 오세요. 그러자 가만히 밥을 먹고 있던 손녀딸이 부르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피아니스트가 돼? 아주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배웠고 당연히 피아니스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손녀딸이 그렇게 말하자 공 씨는 의아해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네가 피아니스트가 왜 못 돼? 유학도 안 보내주면서 무슨 손녀딸의 말에 미영이 머리를 짚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이번에 선아도 독일 갔어. 보아하니 손녀딸이 유학을 보내달라고 조르는 듯 했습니다. 너희 할아버지 계신 김에 한번 말씀드려 보던가. 갑자기 공 씨에게로 돌려진 화살의 공 씨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할아버지 부자야. 유학 보내달라고 해. 딸이 하는 황당한 말에 공 씨가 헛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나 유학 보내줘. 다른 애들 다 간단 말이야. 할애비가 어떻게 보내줘? 아빠가 우리 딸 유학 좀 보내줘요. 그 돈 다 어디다 써요? 손녀한테 투자하면 좋지. 사위도 말리지 않는 것을 보니 딸과 어떤 이야기가 오간 듯도 보였습니다. 안 그래도 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빠 저희랑 지내는 거 별로 안 불편하시죠? 아빠는 저희가 모시고 살 테니까 저 물려주실 재산 미리 좀 주세요. 꼭 아들 상현과 둘이 짠 듯이 똑같은 말을 하는 딸 미영. 니들은 도대체 나한테 돈 맡겨놨냐? 그리고 나 데리고 사는 게 뭐 그리 대단하고 괴로운 일이길래 내가 돈까지 줘가면서 너희한테 날 맡겨야 하냐? 혼자 잘 사고 있는 애비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모시네 못 모시네. 미영이 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네 오빠랑 하는 짓이 똑같냐? 뭐? 오빠도 돈 달래요? 아주 음흉하네. 거봐요.
나 없는 데서 아빠 돈 빼가려고. 됐다. 그만해라. 너희 둘이 똑같아. 아빠 진짜 서운해요. 지난번에 오빠 사업자금 대줬잖아요. 나는 너도 박서방 사업한다고 해서 돈 줬잖아. 오빠보다 덜 준 거 알아요. 덜 주긴. 너 이사 간다고 했을 때 돈 보탠 건 잊었냐? 그러자 꿀먹은 벙어리가 된 딸. 그건 그거고요. 아빠는 그 돈 다 짊어지고 가시게요? 왜 그렇게 짜게 구세요? 또다시 입을 벌려 따지려 하자 공씨가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이놈도 돈, 저놈도 돈. 지겹다, 지겨워. 니네 앞가림은 너희가 알아서 해. 찢어지게 가난한 것도 아니고 있는 놈들이 더하다는 말이 딱 너희 보고 하는 말이다. 그냥 나는 내 집으로 가련다.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버리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딸내 있는 옷가지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었습니다. 그대로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온 공 씨는 아들, 딸 전화도 받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돈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아들, 딸을 보니 식욕도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웬일로 보고 싶다, 모시고 살고 싶다 하더니 그게 다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나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돈이 없었다면 이런 꼴 안 봤을까 싶기도 했지만 자식들이 하는 꼴을 보니 돈이 없었다면 더 비참한 꼴을 봤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딸의 말처럼 가진 재산을 모두 미리 줘버렸더라면 자신은 이미 요양원에 누워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돈은 끝까지 꼭 쥐고 있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공 씨의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가 웬일이냐? 그게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어? 이 나이에 안 아픈 데가 없지. 아니, 큰 병 났냐고. 말짱한데, 글쎄 왜 그러는데? 그러면 혹시 애들이랑 사이라도 틀어졌남? 여동생의 이상한 말에 공 씨가 버럭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아니, 그게 얼마 전에 진선이한테 전화가 왔거든. 진선은 여동생의 딸이었습니다. 미영과 동갑이었죠. 진선이가 왜? 무슨 일 있대? 그게 아니고 상현이랑 미영이한테 전화가 왔었다네. 우리 애들이? 왜? 상속인이 증연이 하면서 막 그런 걸 물어보더래. 그리고 언니 사망보험금도 자식들은 못 받는 거냐고 그러고 소송 걸면 받을 수 있냐고. 변호사인 조카 진선에게 전화했다는 자식들. 공 씨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현이가? 아니면 미영이가? 그게 둘 다 전화했었대. 진선이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데 진선이가 아무리 그래도 좀 찝찝하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했더라고. 나도 오빠한테 말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공 씨는 전화기를 툭 떨구었습니다. 동생이 뭐라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다시 휴대폰을 집어들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어떻게 부모 뒤에서 이런 일을, 그것도 남도 아닌 친척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이게 자식이 맞나? 칼만 안 들었지 강도가 아닌가. 이 집을 어떻게 털어갈지 고민하는 강도들인 듯 했습니다. 그것도 참 멍청한 강도들이었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공 씨는 아들, 딸과 일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렸고 그렇게 아들이 달라고 노래를 불렀던 아파트도 싼값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 씨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차피 이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들이 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서울에 있을 이유도 없었으니 말이죠. 작은 텃밭 하나 딸리 나다만 단독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니 통장에는 아들, 딸이 탐낼 만한 만큼의 돈이 쌓여 있었죠. 이 돈으로 죽을 때까지 놀고 먹어야겠다. 심심하면 여행 가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아프면 여행 가고. 그렇게 써도 평생 아끼며 살아온 노인네는 다 쓰지도 못할 돈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생각에 잠겨 있던 공 씨가 마침내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딸이 찾아왔습니다. 아빠! 어떻게 말도 없이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네 고모가 말해줬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날 그렇게 화내면서 가버리시면 제가 뭐가 돼요? 애 아빠도 그렇고 애도 보고 있는데. 그래? 할 말이 그것밖에 없는 모양이다. 넌 좀 가만히 있어. 아버지, 혹시 아파트 달라고 한 것 때문이면 미리 안 주셔도 돼요. 기다렸다가 받으면 되죠. 뭘 기다려? 나 죽기를 기다렸다가 아주 콱 죽어버리라고 고사를 지내지 그러냐?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꼬아서 들으세요?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재산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렇게 말도 없이 이사까지 하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딸도 크게 다르지 않았죠. 우리 못 찾게 하려고 여기에 숨으신 거예요? 그래, 맞다. 근데 왜 찾아왔냐? 왜 이런 일 가지고 삐지세요? 딸도 여전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니들은 여전히 나 데리고 살 생각이 있는 거야. 그럼요. 당연하죠. 내가 돈 한 푼 없는 늙은이라도 그러자 아들, 딸이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걸 물으세요? 돈 없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죠. 공 씨가 물었습니다. 그래? 그럼 니들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래? 제가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참고로 난 이제 땡전 한 푼 없다. 공 씨의 폭탄과도 같은 선언에 아들과 딸 모두 벙찐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아파트는 팔았고 가진 돈은 전부 기부해버렸다.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할 만큼 기분이 좋은 줄 아냐? 내 전 재산 다 기부했다. 그래서 빈털터리인데 너희 둘 중에 누가 나 데리고 살 거니? 그러자 아들과 딸은 대답하지 못하고 서로만 쳐다보았습니다. 이내 정신을 차린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뭐가?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했다는데 왜들 그리 놀라?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사냐? 미영이 네 말대로 그 돈 다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쓰라고 줬지. 어떻게 그게 아빠만의 재산이에요? 엄마 보험금도 다 아빠가 가져갔잖아요. 그건 네 엄마가 원해서 그랬던 거였는데 이제 보니까 너희 엄마가 얼마나 현명했는지 알겠다. 남한테 줄 만큼 저희가 아버지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자식은 나 몰라라 하세요? 나 몰라라 하다니 나는 너희한테 최선을 다했어. 남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부족하게 준 적 없다. 그래서 너희 둘 다 먹고 살 만큼 살잖냐? 남줄 바에는 그냥 저희 주셨으면 됐잖아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는데요? 제가 아버지한테 못한 게 뭐예요? 그걸 내 입으로 말하면 더 비참하지 않냐? 나중에 너희도 깨닫겠지. 내가 왜 이랬는지. 진짜로 그 돈을 다 기부해버렸을 리는 없겠죠. 아빠 화 풀릴 때까지 기다릴게요. 돈 달라 그러는 게 싫으시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요. 신경 끄고 살길 원하시면 안 찾아오고요. 그러자 공 씨는 웃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씩씩거리며 일단 돌아간다 말했고
공 씨는 다시는 아들, 딸에게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상현과 미영은 이 모든 것이 농담인 줄 알지만 공 씨는 자신이 잘 지낼 수 있을 정도의 돈은 남겨두고 정말로 나머지 재산은 모두 기부해버렸습니다. 어차피 자신은 다 쓰지 못하고 죽을 테고 그러면 그 돈은 저 욕심 많은 아들, 딸들에게 돌아갈 것이었으니까 말이죠. 자식에게 주는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상현과 미영이 가져봤자 더 큰 비극이 될 것임이 자명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가 많다 내가 많다 하며 둘이 물고 뜯을 것이 당연했고 지금으로도 아들, 딸은 충분히 풍족하게 살아가고 있어 그 돈이 필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이 돈 때문에 모든 게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상현과 미영도 이 돈이 아니었다면 평범하게 지냈을지도 모르죠. 아니, 자신들이 희생하더라도 모든 걸 풍족하게 주며 키운 자신과 아내의 탓인지도 몰랐습니다. 어쨌거나 공 씨는 아주 후련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50년 키운 자식들을 잃어야 했으니 말이죠.